법인 명의 부동산 그러면은 전화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거예요. 교수님, 법인인데 서류 뭐 필요해요? 자, 스탠다드예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요. 자, 법인이면은, 그러면 법인이 임대차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인이 임대차일 때 위임장 확인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처분권을 확인하면 된다. 처분. 즉, 매매나 임대, 처분. 임차 들어오는 거는 형식만 갖추면 돼요. 형식. 뭔 형식이냐? 계약서 쓸 때 임차인의 그 법인 사업자 주소하고, 사업장 주소하고, 또는 본점 주소하고, 사업장 주소 거의 기재돼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하고 이름에다가 상호를 적을 때 상호하고 법인하고 대표이사 이런 명칭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거기다가 법인 매수자 임차인이 왔는데 법인이 직원이 왔다 해서 위임장 내나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 어차피 법인 재산은요 등기나면 법인 재산 따로 정리가 돼요. 따로 자기네들이 법인자도 재산을 정리하는 게 있어 그게요. 대신에 매매 들어오고 임대 들어올 때 당연히 자 법인 대표자가 오십니까? 아니요 직원이 올 건데요. 자 직원이 온다. 이거 대표이사가 올 때고 직원이 온다 이거예요. 직원. 자 직원이 올 때는 뭐 오냐면은 위임장이 와야 되고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즉 사원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리인이 왔던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뭘 갖고 오냐면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큰 회사는요, 법인 도장을 직원한테 안 줘요. 왜? 법인 도장하고 법인 인감증명을 주고 얘가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용 인감 도장을 준 거야.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사용 인간계라고 오는 거예요. 사용 인간계. 요런 부분들의 차이. 그럼 요게 스탠다드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책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거는 불문율이야, 불문율.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불문율들은 한 번쯤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든가 알고 있으면은 물어볼 일도 없지요. 물어볼 일도. 그 다음에 대리계, 무권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권 대리도 원리 하나만 알면은 걱정할 일이 없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막 물어보게 되는 거야. 아, 대리로 왔는데요. 도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원리가 뭐예요? 위임장, 자필한 위임장에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걸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물건과 공부를 분석해야 돼요. 물건 공부 분석에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건 공부. 자 그러면 이 물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류 근데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등기부하고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따라 틀려요. 다가구 주택을 매매한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걸 반드시 봐야 돼. 보다 보면 건축물에 호실이 예를 들어 가구수가 8개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10개더라. 아, 이거 불법 있구나. 자, 토지를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니까 이건 농지야.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근데 지적도는 큰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냐? 지적도는 행정부서에서 땅에 테두리만 잡아놓은 거거든. 그러면 지적도는요.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비교해봐고 이 현황이 특히 택지개발지역은 변동이 없어요. 현황이나 지적도나 동일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도시 지역 이런 지역은요 지적하고 현황하고 거의 많이 틀립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거를 갖고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임야인데 임야를 팔아달라고 물건이 왔어. 과거 같은 우리가 일단은 내가 물건 받기 전에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이 그리고 임야를 내놓은 거야. 임야를 매물로 내놨는데 가고 나서 위성지도를 봤어요. 위성지도를 보니까 이상한 게 뭐가 건물이 하나 있어. 그래? 자, 토지 등기부를 열람을 해 봅니다. 토지 등기부. 자, 계약하고 나서 토지 등기부에서 저런 게 안 나와요. 토지 등기부. 토지만 열람했잖아. 그죠? 근데 계약하고 나서 매수자가 현장을 가니까 이 건물이 있더라는 거야. 건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 건물 왜 할 거냐 이거야. 자, 봅니다. 현재 요게 이제 책이 바뀐 게 이거예요. 전자의 책은 대법원 사이트 가보면 과거의 거는 개편되기 전에는 건물 부동산 열람을 해보면은 건물 구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번에 바뀐 거는 보니까 뭐랬냐. 간편 검색이 됐던 소재지 검색. 지금 간편 검색이 더 빨라. 간편 검색에다가 연재리 산 30일 이분이 매매하겠다고 낸 임야를 넣고 검색을 해봅니다.
얘가 자동 세팅이에요. 전체가 자동 세팅인데 과거 같으면 뭐냐? 토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세팅이 전체로 돼 갖고 아무 생각 없이 검색을 눌립니다. 그러면 오송읍 연재리니까 오송에 있는 연재리에 관련되는 산 31이라는 지번이 들어가 있는 게 다 떠. 31-1, 32-2, 31도 들어가 있네, 부기로. 근데 얘가 얘 거란 말이에요. 자, 얘 걸 봤는데, 얘 물건이 뭐냐? 총 연재리 산 31에 관련되는 거, 토지와 건물을 다 호출을 해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전부 토지야. 건물 없죠? 그죠? 건물 등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는 얘 걸, 과거 거, 의무 과거 거 좋았어요. 과거 거가. 과거에는 토지 건물 세트로 해서 내가 클릭을 하라 그랬거든. 45기까지는 교육을 시킬 때 부동산 등기부 열람을 할 때는 토지 플러스 임야나 나대지 거래할 때 무조건 토지 플러스 건물로 선택을 클릭을 해라. 하게 되면 걔들이 뭐냐, 토지는 뜨는데 그 다음에 그 위 지상에는 토지 건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뜨면 아, 이거 물건이 하자다. 물건이 하자야, 물건. 왜? 현황 건물이 있었잖아. 그죠? 건물이 있는데 건물 등기가 없어. 그럼 불법 건축물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이거로 알아야 돼요. 방법이 조금 이제 복잡해졌어. 산 31을 해보니까 토지마다 이제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건물. 그러면은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뭐겠어? 아, 이거 건물 등에 불법 건물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조금 난해하게 됐어. 난해하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부 중개사님들이 공동중개를, 저도 현재 유효사항을 해요. 현재 유효사항은 저는 언제 하냐? 월세 계약할 때. 월세 300에 500짜리, 뭐 얼마 안 되는 거 있죠? 월세 계약할 때는 왜 그러냐? 등기부를 출력을 해보면 4장, 5, 6장이 나오거든. 근데 현재 유효사항을 해보면 1장 또는 2장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전세 계약, 매매 계약은 절대로 현재 유효사항 하면 안 돼. 자,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1억짜리, 2억짜리 다가구 주택 세입자가 왔는데 현재 부동산에서 습관적으로 현재 유효사항을 한 거예요. 자, 현재 유효사항을 해서 등기부를 열람을 합니다. 자,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까, 을구에 뭐냐, 근저당 한 건하고 전세건 하나가 있어. 그런데 요 전세건 세입자가 나가면서 요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을. 깔끔하잖아. 그죠? 깔끔하잖아. 그지? 현재 유효사항 하니까, 그 다음에 등기부도 몇 장이 나오냐? 2장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유효사항은 뭐냐?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살아있는 부분만 공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개사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인쇄 물량이 적거든. 인쇄 물량.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계약을, 중개업을 하면서요, 아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끼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요번에 내가 책을 저걸 해갖고는 인쇄소에 전화를 했어요. 한번 책을 한번 펼쳐봐봐요. 아무거나 페이지 확 넘겨봐봐요. 중간. 그런데 아무거나 중간 쪽에 보면 D가 보여. 그치? 그래갖고 내가 전화해서 다음에 인쇄할 때는요, 종이지를 바꾸세요. 그랬어요. 뒷면이 보인다. 뒤에 글씨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가만히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올라갔고, 종이가 예를 들어서 80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85, 90, 95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여튼 그 두께가 있어요. 그막 부동산 중개업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메이커인데 하여튼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있잖아요. 95를 써요. 제일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쓰니까 글씨가 빳빳하게 나오고 복사기에도 에러가 안 돼. 종이가 말림이 현상이 없어. 그런데 어느 중개업소를 가보면요. 종이 딱 들면 D가 다 보여. 투명해. 그러면 이거는 넣으면은 글씨도 퍼지고, 그 다음에 복사할 때도 말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면 출력이야. 계약서도 단면, 등기부도 단면. 대신 확인 설명서는 양면으로 돌려요. 양면. 그런데 이제 중개사님 가보면은 일부 중개사님 계약서도 양면, 확인 설명서도 등기부도 양면. 심지어 공동중개 내 기재를 할 줄 알았어. 계약서 있죠? 계약서 출력했잖아. 그죠? 계약서. 특약사항이 별지로 넘어가. 이것도 양면을 돌려. 특약사항 양면. 이거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단면. 등기부도 단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효사항을,
자, 그러면 동일 물건을, 이분 거를 근저당 전세권만 있었는데, 요 집을 전세권 나가고 내가 이 집에 전세 2억짜리, 1억짜리 들어가겠다 세입자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하고 나서 세입자가 이제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아니면 지인이 야, 계약했냐? 계약했어. 등기부를 보니까, 아이고, 등기부 집에 있는데, 그래? 몇 번째 계약은 내가 사무실에서 띄워보지 뭐. 내가 띄워보지 뭐. 해갖고 그 사람 번지수를 불러줬어요. 자, 번지수를 불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부동산은 계약을 할 때요. 등기부 열람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요. 등기부 열람에서 말소 사항이 자동으로 세팅이 돼버려. 자동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결제를 하게 되는 거야. 결제. 현재 유효사항은 내가 의도적으로 해줘야 돼.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말소 사항 포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제했어. 출력을 해보니까 을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으씨, 임차권 등기가 됐다가 말소된대. 그 다음에 또 봐봐. 임차권 등기가 또 최근에 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가 했어.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전세권이 설정되니까 이 집을 들어가는 거야. 이 집을. 자, 이게 불안해서 살겠어 말겠어? 응? 임차권 등기라는 게 뭐겠어요? 임대인이 돈이 없어갖고 보증금을 못 빼줬다 경고 찍어요. 경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경매가 들어갔다가 말소된 집 전세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게 경매의 전 단계야, 전 단계. 근데 경매 전 단계에 3번이나 이루어진 사건이거든. 그러면은 우리 임차인이 열받아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임차인보다도 이걸 여러 번 지인이 바로 전화, 야 임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이 새끼야. 왜 그거는 돈이 없어서 임차권 등기 들어갔다가 그럼 얘가 부동산을 쫓아오는 거야. 근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거든 문제가 돼요. 이거는 공시권리에서 자 대법원 판례 우리가 계약의 취소 무효 사유에서 계약에서 중요 결정사항이 될 수 있는 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살한 집 언급을 했었죠. 자살한 집이었으면 내가 계약해야 안 해? 안 하죠. 전세를 들어가는데 임차권 등기가 살았다 죽었다 한 게 경고로 떠 있어. 그러면 세입자의 선택폭이 뭐예요? 안 한다 이거야. 근데 중개사가 교묘하게 숨겼다. 중개 가실로 갈 여지가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는 전세 계약을 한다면은 아파트가 모든 거 전세 매매할 때는 풀로 뛰셔야 돼요.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매매 계약, 아파트 매매나 이렇게 할 때, 전세할 때요, 띄워보면은 진짜 짜증이 나. 9장이 나와. 왜 9장이 나오냐면, 거지 같은 게, 실제는 소유자가 한 명인데요, 바뀐 것도 없어. 근데 왜 8, 9장이 나오냐? 과거에 군이었었어요. 군이었다가 통합이 되면서 하니까 이게 주소를 바꾸니 갑지가 2장이 또 바뀌는 거야. 또 이러다가 도로명 주소라는 게 생긴 거야. 또 바뀌는 거야. 또 어느 아파트는 아파트 명칭이 바뀌는 거야. 왜 옛날에는 아파트 LH 무슨 이게 주공 아파트 이렇게 돼갔잖아. 주공 아파트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 안 좋으니까 이거 뭐로 바뀌냐면 저 경남에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LH가 경남에 갔잖아. 경남에 가니까 뭐로 바꿨더라? 하여튼 LH가 있어. 그거로 바꿔버리고 또 바뀌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5장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게 5장이 돼요. 쓸데없는. 즉, 표제부가 바뀌는 부분이 너무 많아. 표제부. 그러면 만약 현 상태로 보면 다 없어지거든요, 이게. 현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매매 전세는 무조건 말소사항 포함해 습관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난 망신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등기부. 단순한 소유자만 확인하지 말고 하신 분이 자기가 그러는 거야. 사장님,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그래? 근데 얘가 자랑을 한 거야. 부동산이 넘겨짚어 봤어요. 또 집은 몇 개요? 걱정하지 마요, 사장님. 제 거 집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진짜요? 하나래. 그래요? 보유하신 지 얼마 됐어요? 보니까 자기가 21년도 샀대. 제가 한 5년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충분하네요. 비과세. 자, 이게 그래서 손님 붙였어. 그 부동산 중개사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판다고 의뢰됐다 해서 무조건 등기부 열람 안 해. 언제 하냐? 손님이 와서 하겠다 했을 때 등기부 열람을 하거든. 그래서 이분이 계약하겠다 해서 매수자를 앉혀놓고 이제 등기부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해보니까 21년 12월 3일 취득했어. 소유자 김땡땡, 4억 천에 샀네? 그러고 계약 진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 중개사들은 소개 중개 전달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법률 전문가라 그랬죠. 그러면 지켜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제 거 노트북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은 내 지역에 이제 조정지역이란 걸 끄집어내야 돼요. 조정지역에 있을 때 취득한 주택이냐 아니냐를 찾아내야 돼. 자, 내 컴퓨터 옆에 여기 붙어 있어요. 우리 지역 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과 해제일이 있어요. 자, 충북 청주시 동지역, 그 다음에 오송읍 지정이 돼 있어. 오창과 오송읍이 지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제외. 지정일자 20년 6월 19일 날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20년 6월 19일 날 지정이 돼 얘가 21년도 샀죠. 해제는 언제 됐냐 하면은 해제는 22년. 자, 핵심은 뭐냐? 21년 12월 달에 샀는데 조정지역일 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지역일 때는 소득세법 조문을 봐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인 소득세법에서 뭐냐? 거주요건만 따지잖아. 그죠? 자, 보유요건 2년만 따지잖아.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뭐예요? 1세대 1주택 2년 거주만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옵션이 걸려요. 154조 소득세법 시행령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자, 2년, 갈로 건너뜁니다. 2년 이상이고, 2년 이상, 자, 이랬을 때는 비과세 해주겠다. 자, 그런데 갈로를 보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자, 근데 이 사람 21년이니까 2년 이상 지났죠? 그죠? 자, 통과. 하나는 한 고비를 넘겼어. 자, 그 다음에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요, 웃기는 게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보유기간이, 그러면 21년 12월 3일부터 해갖고, 얘가 아무 때나 2년이 아니고, 계약 소유권 이전, 소유권 취득세 낸 시점 있죠? 계약 잔금 내고 입주 시점부터야. 등기난 시점부터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여기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자기가 세입자 있는 걸 갭투로 사갖고, 세입자 있는 걸 사서 세입자가 있는 거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가서 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산 지는 얼마 안 되지. 1년인지 2년인지 몰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냐? 이 사람은 21년 12월 3일부터 산 게 아니고 24년인가부터 들어가서 산 거야. 세입자 내보내고. 그러면은 자기는 거주요건을 갖췄다고 얘기했거든. 그래갖고 얘는 그 세금을, 이건 아예 그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해서 세무사한테 질의하니까 세무사도 그러는 거, 그거는 아니고요. 거주란 거는 거주 총 10년에서 2년이 아니고 스타트부터 2년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부터. 그래, 응? 그렇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요걸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은 얘들이 전세대원이야. 전세대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들은 24년 언제가 들어갔으니. 그래갖고 내가, 자, 이거는 비과세가 안 될 거로 보이는데요. 알아보시죠.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부동산이, 요런 부분들은요, 때에 따라서 내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상대방을 배려해 줘야 돼. 배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요거는 양도세 가세에 대해서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요거 좀 내가 책상 옆에 있는 거 싹 보여줬어. 요거 갖고 세무사한테 가지 마시고 세무서를 가라 그랬어. 세무서를. 그리고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갔어. 계약이 스톱이 된 거예요. 스톱. 갔어 세무서를.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도 설왕설래가 된 거야.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파고들질 못해. 그러니까 얘는 된다, 얘는 안 된다. 저끼리 난상 토론을 벌이는데 결국은 얘들도요, 웃겨. 청주세무서들도 담당자들이나 일부들이 토의하다가 국세청 본청에다 질의를 한 거야. 콜센터 123번. 거기다 하니까 가세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이 양반이 허탈해갖고 이제 다시 사장님 말이 맞아요. 저 큰일 날, 근데 큰일 날 거 없어요. 그랬어. 큰일 날 거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영원히 가세야. 그랬어. 영원히 가세. 왜? 첫 스타트부터 거주 안 했잖아. 20년을 갖고 있다 팔아도 가세.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는 포기야.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장님, 제가 10년 있다 팔아도 가세. 그래. 에이, 그럼 지금 팔게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양도세 부담하는 거로 해서 판 거야. 그러면은 비과세라 해갖고 팔았다가, 자, 봐봐요. 정리를 해보면은 비과세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든 알고 있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인데 모르고 있으면 속은 편해. 예, 세법은요, 본인 당사자의 저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팔고 나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가갖고 양도세 내라고 연락이 왔어. 열받아 안 받아요. 이때는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야. 근데 결과적인 거는 법에서는 중개가시는 없어요. 왜? 중개사가 소득세법까지 책임지라는 규정이 없거든. 근데 이 판사람 나를 왼수같이 생각하는 거야. 알고 보면 이거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고 언젠가 내야 될 세금인데 그런데 그걸 미리 내가 등기부를 권리 분석을 하면서 이거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미리 코치를 해준 거야. 선생님은 결론은 거야. 영원한 가세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파나 나중에 팔 가세니까 그래서 알고 대처해라. 그러면 알면 뭐예요? 매도 맞을 때 알고 맞으면 덜 아프잖아. 그죠? 알고 맞으면 그 원리를 얘기해줘.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거는 내 지역만 요렇게 캡처해서 내 책상머리 옆에 붙여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거. 필수 지역 있죠? 거주 2년 해야 돼. 거주 2년. 자, 요게 전국 겁니다. 2025년 10월 16일. 우리가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요 빨간 글씨가 서울은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 일부 지역들, 지방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들이 수원에 계신 분들은 수원에 있는 거를 요것만 자기가 따갖고 자기 책상에 옆에를 뭐하고 붙여 놓느냐? 요렇게. 조정 대상 지역, 경기도 수원시 해갖고 자기 걸 요렇게 요걸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요렇게 해서 툴을 만들어서 내 책상 옆에 붙여놓고 하면은 매매 계약을 한다, 등기부 열람을 했다면 무조건 등기 접수일자하고 얘를 대입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요게 권리 분석의 포인트. 등기부는 소유자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를 보는데 토지 등기부를 열람을 합니다. 열람. 자, 열람을 왜 동그라미 쳤냐 하면은 열람 위에 보면 열람 있고 등기사항 요약이 있죠. 그죠? 근데 요것도 뭐 자동으로 왜 되냐? 열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 열람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 김남, 그 다음에 순위번호 2번에 가등기가 돼 있어요. 권리자 최윤. 몇 년도에? 87년도에 가등기를 해놨어. 근데 제가 연역을 추적을 해보니까 요분이 배우자야, 배우자. 배우자. 자, 근데 가등기라는데 소유권 이전을 99년도에 증여를 했어요. 왜 추정을 했냐? 배우자니까 증여를 해준 거지. 남한테 이거 땅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당연히 누구든지 보면은,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최윤이죠. 그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 없어. 자, 이거를 산 매수자가 대출하러 들어갔어. 대출이 안 된대. 대출이 안 된다는 거야. 자, 왜 대출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권리하자가 있어요. 권리하자. 가등기가 살아있네요. 그러는 거야. 가등기가. 아니에요. 봐요. 소유권 이전했어요. 최윤이 자기가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러는 거야. 저도 이거 처음에 헷갈려갖고는, 그래?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자, 추적은 결과치 좀 더 설명하고, 자, 가등기에 권리하자. 그런데, 참고사항을 보면은, 현재 소유자 최윤인데, 권리가 뭐 어떠냐? 가등기가 살아있어. 가등기가. 그럼 예를 들어서, 최윤이 소유권을 매매했어요. 홍길동이한테. 그럼 홍길동이한테 매매하면은, 등기부에 왜 나오냐? 4번, 소유권 이전 4번, 홍길동 매매 2026년 나오겠죠? 자, 그런데 등기부 열람을 했을 때 열람만 체크한 거야. 요약을 체크를 안 하면은 요것만 나와. 홍길동이만 나와. 이 홍길동이가 대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뜬단 말이야. 가등기 살아있는 게. 그러면은 최윤이 언제든지 뭐예요? 본등기를 쳐버리면은 4번 홍길동이 매매계약이 뭐예요? 순위가 어디 되겠어? 뭐가 날아가죠? 자, 그럼 제가 드리고자 한 이유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등기부 열람을 할 때, 매매를 할 때 처음 거래한다. 아니면 등기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하게 되면, 가등기가 있다 한 것들, 이런 부 특히 가등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요약하는 거, 체크하는 거 습관화를 해라, 이거였어. 이제는 등기부 열람을 할 때 여러분들 열람하지 말고 그냥 매매하실 때는 체크, 전세할 때는 체크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참고사항이 나와요. 등기 요약. 그러면은 숨어있는 가등기 있죠. 권리하자를 색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왜 이래 됐냐? 자, 요 설명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법무사를 끼웠으면은 법무사한테 넘겨서 법무사가 지적을 했어요. 아, 이거요, 매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로 하시면 안 되고, 뭐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돼 있으니까, 원래는 매매잖아요. 매매 예약이니까 본등기를 쳐야 되는데, 취득세니 뭐 하여튼 뭐 세금 관계 있겠죠. 근데 얘가 증여를 해버리는 거야. 배우자 증여 6억까지 공제되죠. 그죠? 그래 하면은 이 가등기를 말소를 했어야 돼. 가등기 취하를 하든가 말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비둬 버린 거야. 내비둔 거야. 그러면은 직거래를 했다든지 그 시절에 법무사가 했을 때 실수한 거야.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간혹 나와, 간혹.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또 사건을 보니까요. 소유자가 매매인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을 매매로 돼 있어. 매매. 그럼 얘는 선택을 매매로 해갖고 자기가 직거래 해버린 거야. 법무사를 배제하고 직접 다이렉트 등기내버린 거야. 그러면 위에서 등기관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자건만 받아줘. 왜 위에 가등기 말소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주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는데 중개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 걸리면서. 그래서 반드시 등기사항 요약편을 체크해라. 습관화. 그러면 습관화가 두 개입니다. 매매 전세한다면 말소사항 체크. 그 다음에 요약 체크.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보다 보면 나이가 많아. 나이가 고령.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소유자가 45년생. 그런데 대부분들이 가족들이 대리계약을 하러 옵니다. 인감을 들고 와요. 위임장을 들고 옵니다. 위임장도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발급받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 사건이 뭐냐? 토지를 처분할 당시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 해. 이렇게 된 거야. 의사가 2%, 3% 부족해요. 자, 이랬을 때, 처분할 당시에 소유자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면, 처분 현장 계약할 때 거기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 볼 여지는 없다. 안 본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법에서는 뭐냐, 이런 사람들 침해라든지 침해 예양 뭐 이렇게 조금 있는 분들을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과거에 한정치산자 뭐 이런 문치요, 의사무능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 대리권이 지정이 돼 있어요. 법정 후견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할 때는 이걸 갖고 오라 그래야 돼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라는 걸 갖고 오라 그래야 돼요. 자,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시 후견, 내 처분의 후견 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 없다는 얘기야. 후견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후견인이. 그러면 누가 와서 계약해야 돼요? 당사자가 와서 계약하라는 얘기야. 누가 와서? 김태환 씨가 34년생 김태환 씨가 와서 계약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 김태환 씨가 어디냐? 치매로 요양원에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들이 와갖고 서류를 갖고 와서 대리계약한다는 거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의사가 안 돼. 결여 능력이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법정 대리인을 지정을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 그게 뭐냐 하면은 요거야. 후견 등기 사항을 지정을 해야 돼요. 후견인이 와서 계약해야 돼요. 후견인이 누구 오냐? 주로 다툼이 없으면요, 가족들 중에 누가 형제를 하나, 아들이나 자녀를 지정을 하는데, 형제들이 재산 갖고 싸우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버립니다. 가정법원에서. 그래서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 2에서 이 계약은 누가 하냐? 후견인 나 법무씨라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요. 자, 그러면 실무에서는 왜 해야 되냐? 아까 있던 등기부 있죠? 여러분 보시고는, 왜, 계약할 때 아버님이 계약 때는 계약도 모았대. 그럼 잔금 때 올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온대. 라고 하면은 확인사살 해야 돼요. 혹시 아버님, 그냥 의사는 소통이 됩니까? 저희 아버지요. 약간 그래요. 약간. 그러면은 침해란 말이야. 함부로 계약 진행하면 안 돼. 하게 되면 계약을 하잖아요. 해갖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자성하면 나중에 민사 걸려. 왜?
이 중에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의사 무능력이라 의사 제한 능력 해가 소송을 걸어버리면은 이 계약이 깨질 확률이 무효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라 그러냐? 그 아들이 대신했다. 아버님이 요양에 계시고 계속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있으니 후견인 지정을 하십시오 해서 후견 제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시대는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왜 활성화되냐? 자, 80, 90 롱런으로 사신 분들이 너무 많아. 재산은 움켜쥐고 있는데 치매 요양원에 가 있어요. 제한 능력자야. 그러면 그분들 재산을 처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미리 뭐 세팅을 해줘야 돼요. 후견인 지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게 뭐냐? 등기부에 그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 올리듯이 그럼 일반 등기부에도 후견이 돼 있다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것들은요, 일반 등기에서는 후견인 등기된 기록을 우리가 못 봐요, 못 봐. 못 보니까 뭐냐? 내가 알아서 등기부 열람을 해보고 34년생, 20년생, 40년생, 50년생 이라고 얘기하고 당사자가 안 오고 왔는데도 이상한 어투를 해. 그러면 후견인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요거는 얼마 걸리느냐? 얘들이 요 판결 받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6개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도 제가 우리 동네에서 한 2명 정도한테 그래서 아버님, 그 아드님이에요. 아들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몇 분이 왔는데 부동산 죽이지 말고 내가 데리고 거죠. 부동산 죽이지 말고 이거 부동산 사고입니다 그랬거든. 괜히 민사에 가갖고 사기로 걸리지 말고 이건 후견인 등록을 하세요. 후견인. 그러면 서울 같으면 서울 가정법원, 지방 같으면 지방 법원이 있어요. 그거는 안 그러시면요. 그래서 안 그러면 형제간에 분란 나고 나중에 사기로 걸려요. 좀 약간의 엄포를 줬어. 그리고 그거요 흉내 안 해요. 앞으로는요 아버님들이 재산 갖고 있는 분들이 90, 80, 100살까지도 살아요. 120까지 산다는데 그러면은 할 때마다 계약서 있을 때 요양원에서 얻고 나올 겁니까? 미리 재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후견인 제도를 요거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어르신들 나이가 많잖아요. 6, 70 되신 분, 80, 70, 80 되신 분들한테는 재산권을 움켜쥐신 분한테 미리 얘기해야 돼요. 후견이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받을 돈 있는 것만 받을 돈, 채권은 나와요. 요번에 참 뉴스 나온 거, 한 3주 전인가, 언론 뉴스 나온 거, 그걸 너무 이렇게, 너무 가대했는데, 어떤 분이 아버님 70 중반 후 80 가까이 되신 분이 자기 몸이 안 좋아 암이 걸려갖고 그래서 자기가 병원을 다니면서 미리 재산 정리를 하겠다 해갖고 상가 건물 한 23억을 한까지 팔아갖고는 그 다음에 자기 병원비 내고 채무 갚을 것 같고 10억을 남은 걸 갖고 10억 남은 거를 자녀 4명인가 얘한테 전부 다 나눠서 줬어요. 현금을 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상속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가 넘으니까. 상속 신고를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받았다 해가 상속세를 어떻든 그 신문 기사에서는 6억 얼마를 냈는데 신문 타이틀 헤드라인 뭐냐. 23억 상속했는데 상속세 10억 헉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 내가 요 내용을 들어가 보니 국세청에서 왜 하냐. 상속신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피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 처분은행 재산 흐름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상가를 한 6개월, 1년 전에 팔았는데 대금이 흐름을 보니까 13억은 소명이 되는데, 10억은 소명이 됐는데 준거가 됐는데 13억이 소명이 안 되는 거야. 소명.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출 갚았다 하면은 은행 대출 이제 그게 아니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안 갚고 하여튼 소명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소명 안 되는 비용을 뭐냐 상속으로 간주 처리해 버린 거야. 그러면 13억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20%를 빼줘. 빼주고 남는 금액을 갖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하니까 이래저래 다 합산을 하니까 상속세를 추가로 4억 얼마를 더 낸 거예요. 4억 얼마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그거 뉴스 보고 며칠 있다가 어떤 분이 와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그 얘기 어르신 받을 돈도 있죠. 그러니까 웃어. 그러한 것들요. 받을 돈, 줄 돈을 그렇게 은행 채무는 그건 나타나는 게 괜찮지만은 개인적으로 받을 돈 있는 거 있죠. 그거 사모님하고 자식들한테 오픈 다 해놓으세요. 그걸 왜, 아버님도 한순간에 갚아놓고 그 받을 돈요, 못 받아요. 빚은 세금으로 어떻든 다 추징되지만은 받을 돈도, 그래서 지금은요, 어르신, 나이 드시면 후견인도, 그 다음 내가 정확히 설명.
후견인 이런 것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후견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을 돈,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다 한 것도 그 다음에 증명서를 내갖고 사모님이나 자식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놔라. 그러다가 어르신이 갑자기 예를 들어 큰일 당하면 그러면은 돈 받을 놈은 떼거리로 다 나타났지만 줄 놈은 주고 다 나타난다. 줄로. 그 얘기하니까 웃고 넘겼는데 이 후견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터부시하면 안 돼요. 이제는 활용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후견인이 이런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전화가 와요. 미리. 제가요 땡땡 부동산 팔아주십시오 라고 물건이 의뢰가 오고 자식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 연락처는 이거 후견인이 누구예요? 후견인 전화번호를 줘요. 그럼 그 사람이 요런 법무사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서류를 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출력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문자로 옵니다. 오면은 여기 들어있어요.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대리권 범위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부동산 처분이나 담보제, 그걸 처분이에요. 처분. 매매. 처분해서 하는 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분이 와서 계약을 해요. 제가 후견인하고 한 2번 정도 계약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법무사분이기 때문에 되게 깔끔해. 자, 이런 물건의 특징. 모든 돈은 그 후견인이 지정한 통장이 있어요. 무조건 그 돈으로 가요. 통장으로 해야 돼. 자식들 통장으로 돈 들어가면 절대 안 돼. 후견인 지정 통장이 있어요. 왜? 나중에 법원에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다운업 계약서 절대로 안 돼. 중개보수 무조건 법정이야. 깔끔합니다. 깔끔해. 깔끔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또 처분을 하다 보면은 자, 소유자가 신누군데 몇 년생이냐? 2014년생. 자, 몇 살? 10살이죠. 9월 달이면 10살이 안 됐네. 그죠? 그럼 우리가 법에서는 이렇게 돼. 민법의 성년은 법에 의해서 자기것, 즉, 스스로의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성년 19세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친권자인 부모가 계약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구별해야 돼요. 여기까지 누구든지 상식을 갖고 있는데, 자, 계약을 하는데, 엄마가 쪼르르 와서 엄마요 하면서 해. 중족등본을 갖고 왔어. 계약을 한단 말이야. 맞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절반만 맞는 거야. 절반만. 자, 법조문을 봅시다. 909조.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의 친권자가 된다. 자, 이약.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일을 행사한다. 공동. 외워둬야 돼요. 공동의 혼인 중. 자, 그런데 사항을 보면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야, 누구 할래? 네가 가질래? 내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싫다 그러면 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가정법의 직권으로 때려버립니다. 너가 해. 이렇게 해버려요. 너가 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2번하고 4번인데, 자, 소유자 신 누군데 엄마가 와서 계약을 한대. 이게 절반의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왜? 단독 친권인지 공동 친권인지 모르죠. 그래서 요런 사람, 미성년자가 소유권일 때는 뭘 갖고 오라 그래야 되냐면은 친권의 확인 방법을 해야 돼요. 확인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 혼자 딸랑 계약했다가 나중에 친권자인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 이거 계약 동의한 적 없다 그러면은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분 2분의 1, 2분의 1 소유자가 있는데 임대를 놨는데 2분의 1나 동의하고 2분의 1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확인법. 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와서 통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와서 물건 내놨죠. 그럼 계약을 할 때는 뭘 갖고 오라 그러냐? 이걸 갖고 오라 그래야 돼요. 이거. 자, 사모님, 오고 자시고 하기 전에 먼저 뭐냐? 자, 아니면 사무실에 와 있다 그러면요. USB만 있으면 돼요. 공인인증만 있으면 돼요. 친권자 해갖고 우리가 그 가정법원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이게 뭔 사이트 들어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친권자 아들 있죠. 아들 이름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증명서가 선택창이 있어요. 요것도 내가 한번 내일 있잖아요. 카톡에다 그 순서 들어가는 거 올려줄게요. 로그인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재밌어 그게요. 그러면은 얘 걸 해보니까 얘가 왜 되냐? 상세사항란에 친권 부 누가 돼 있냐면은 친권자의 부 김하나 아버지의 이름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고 신고인 부모야. 이건 뭐냐? 합의로 이혼을 합니다. 협의분할 이혼 소송하면서 저들이 합의해서 친권은 내가 가질게. 친권. 얘의 권리,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이라도 뭐든 권리의 친권자는 내가 할게. 그러면 이거 계약할 때는요,
요 아버지가 와서 계약만 하면 돼.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그런데 요번에는 보니까 친권자 아까 했던 신유가 누구예요? 걔가 신유인데 걔를 기준으로 떼어보니까 일반 등록사의 구분 상세 내용에 기록사항이 없대. 이게 기록할 사항이 없대. 요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건 뭐냐? 정상적이라는 얘기, 정상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자, 부모가 혼인 중 친권자는 부부와 뭐, 자, 909조에 보면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일을 행사한다. 하다 보니 여기에 보면은 상세 안에 너무나 이게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보편적이 똑같은 부분이니까 거의 기록을 안 해. 이러면은 뭐냐? 당사자, 이해 당사인 너네들이 이해해라 이거야. 너네들 알아서 얘 계약할 때, 신유가 계약할 때는, 부동산 계약할 때는 부모 둘 다 와서 사인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해를 할 때 아까 했던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다 하면은 첫 번째 고비가 뭐냐? 농지증, 농지라고 하면 농지증이 파켓이죠. 마찬가지 이거는 기본증명서에다가 특정 친권 부분을 확인해라. 그러면 그거에 출력해서 오면은 그렇다고 대놓고 전화하고 어머님 이혼하셨어요? 못 물어보잖아. 이혼했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어머님 친권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쿨해. 근데 그거 대놓고 이혼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가 사망한 경우도 나와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사망하잖아. 그러면 친권자가 1인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게. 요 부분을 짚어라.